2030 세대들이 이제 힘들게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있지만 못하신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기다려보면은요, 저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. 네. 작년 같으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. 아니, 그렇죠.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, 예. 택도 없는데, 이제는 할만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2, 3년 후에 본 청약 물량이 나오면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요. 혹시라도 그러면 전세 시장에도 보면 앞으로 이제 속속 네, 이런 그 대란들이 좀 전월세 대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돼요? 네.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는 있겠죠. 올해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생길 줄 알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다행히 전세 대란이 안 생기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1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. 적어도 뭐 다음번에 더 올려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니까. 그렇죠. 네. 그리고 오히려 덜 올리게 되면 내 전세 대출을 좀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행인데 네. 이게 언제까지 이런 안정이 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전세는 절대 안심을 하면 안 돼요. 저는 전세 개인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전세를 거주하는 거는 괜찮은데요. 장기적으로 전세 거주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 집 마련을 해야지. 왜냐하면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. 인플레이션에 네. 따라서. 그러면 전세를 예를 들어서 제일 나쁜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. 제일 나쁜 집주인이 누구냐. 결국에는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. 그 우스갯소리가. 그게 왜 생기냐면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임대인인데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왔습니다. 아유, 나 옛날 내가 고생했던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안 올릴 테니까 계속 살아. 계속 살아. 그냥 돈 벌어서 나가 이랬는데 안 올린 거죠. 네. 10년 동안 안 올렸습니다. 10년 동안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올랐겠죠.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이제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안 올렸으니까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안 올릴까요?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까요? 당연히 올리겠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제 10년 만에 올리면 얼마나 많이 올리겠어요? 갈 데가 없네. 그래서 무슨 소리야.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전세 가격도 다 올랐고요. 매매 가격도 올라가서 이분은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실제로 집을 어떻게 사셨냐라고 물어보면은요. 한 열에 7명 정도는요. 필요해서 전세 막 올려달라니까 짜증나고 서러워가지고 집 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예. 내가 필요할 때 집은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전세가 아무리 유리해졌다라고 해서 저는 계속 전세에 거주하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옛날에 그런 측면이 있었죠. 전세 자금을 이제 1,000만 원, 2,000만 원 올려달라고 할 때 기준입니다. 네네. 그때 이제 전세 자금 마련하려고 뭐 이것저것 긁어 모아가지고 하면 그게 어쨌든 내 돈이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보증금이 맞습니다. 올라가니까 그 전에 뭐 2억 보증금이었었는데 그래도 올해 2천만 원 올려주고 나서 뭐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? 네, 올렸는데 맞습니다. 지금 옛날에 2천, 3천 올릴 때 2, 3억은 불가능하고요. 예. 맞습니다. 어쨌든 기회가 되면 사실 투자 투자라고 하는 건 사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을 때 투자가 밸런싱이 되는 거지 한 채는 사실은 투자라기보단 주거잖아요.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집 하나 있는 건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. 오르면 없는 것보다는 따라는 가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. 방어용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보험이 당장 내가 뭐 타먹는 거 아니고 설사 보험금을 못 받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. 그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주택은 인플레이션 방어용 또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편하게 거주하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예. 주로 주식하는 분들이 집 안 사고 전세 살아요. 왜냐? 왜 그럴까요? 그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.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. 그러니까 그 돈 가지면 내가 더 벌 수 있을까? 부동산으로 돈 버니? 뭐, 예를 들면 부동산이 뭐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 갖고 이제 한 5억 전세 살고 5억은 내가 투자해서 불려야지.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. 제 주변에 보니까 상승장에는 다 돈 벌더라고요. 네. 근데 이게 10년 텀으로 봐버리면은요, 이게 하락장에는 또 속수무책이거든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, 부동산의 장점이, 에라이 모르겠다. 나 그냥 편하게 잘 살다 보면, 3년, 5년 지나면 또 장기적으로 그렇죠, 우상향하니까, 그냥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고,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나중에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오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
모든 걸 투자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요. 좀 이렇게 하나는 보험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대부분 후회해요.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후회하고, 제가 방송 시작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. 증권 투자하시는 분 만나면 점심시간에는 밥 먹을 때는 열심히 주식 얘기합니다. 야, 금리가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, 빅 스텝이 뭐 스프레드가 어쩌고 막 이러다가 이제 차 마실 때까지 주식 얘기해요. 밥 먹고. 차 마시고 일어나면서 이동할 때는 그래, 그래도 부동산이지. 결론이 기승적 부동산으로 끝난다니까요. 저는 두 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집 하나 있고요. 부동산하고 또 주식도 해야겠죠. 여유자금 가지고 저는 주식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트렌드도 읽고요.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포트폴리오를 한 7대3, 6대4 정도로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 좀 못한 게 기억나서 그러는데, 그 주식, 이제 내 집은 기회를 봐서 마련해야 된다, 마련해라 말씀하셨는데, 그러면 집을 좀 이번 기회에 뭐 이 정확한 바닥은 알 수 없겠지만 기회를 이용해서 좀 사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시기의 문제고, 지역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좀 더 좋아요?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방법이 없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이 되면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. 이제 떨어질 때도 사실은 서울보다 수도권 외곽이 먼저 확 떨어지는 거죠. 외곽이 먼저 떨어집니다. 과거에도 그랬고요.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기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외곽 지역부터 빠지고요. 이제 우리 에그프라이 이론, 뭐 저수지 이론 있잖아요. 중심지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물도 남아있고 온기가 남아있듯이 서울은 늦게 빠집니다. 그래서 외곽 지역부터 지금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요. 뭐 송도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파주, 뭐 의정부 이런 지역들이 먼저 빠지는데 과거도 그랬고요. 빠져서 서울이 빠지고요. 오를 때는 또 중심지부터 먼저 오릅니다. 그래서 외곽 지역들 늦게 오르는데 이제 그래프 상승 추이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서울 기준에서 또 강남 기준에서 보면 이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정도 보면은요, 서울은 2017년도에도 많이 올랐고요. 2019년도에 좀 조정이 되다가 2020년 이후에 또 올랐는데 외곽 지역들은 2017년도 안 올랐어요.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2020년에 폭등을 했거든요. 마지막 끝물을 이렇게 끝장을 올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외곽 지역부터 조정이 되고 이렇게 가는데 서울은 한 3년 가더라고요. 우리 2010년에서 2012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고요.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한 5년 정도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서울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. 이 타이밍을 보면서 그렇죠. 그래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2019년, 2020년에 많이 오를 때 그때 상승폭은요 외곽 지역이 더 많이 올랐어요. 서울보다. 그래서 뭐 GTX도 있고 그렇죠. 그리고 GTX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.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서울이 좋긴 하죠. 희소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긴 하지만 작은 계획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뭐 대출 많이 받아서 뭐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저는 앞으로 좋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을까.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. 3기 신도시가 멈출 수가 없어요. 멈출 수가 없겠죠. 그 사실은 막 공급 대책으로 지금 막 내놨던 것도 토지 보상도 하고 있고 이미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다른 거는 속도 조절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. 3기 신도시는 진행이 되는데 저는 2030 세대들이 이제 힘들게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있지만 못하신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기다려 보면은요, 저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. 작년 같으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. 아니, 내가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 택도 없는데 이제는 할 만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2, 3년 후에 본 청약 물량이 나오면 도전해 보셔도 되고요. 혹시라도 연끌해가지고 내 집 마련했는데 뭐 손실을 받거나 뭐 팔았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짧아 이런 분들도 저는 충분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눈여겨보시고요. 설사 또 1주택 있는 분들 여유 자금이 좀 있어요. 그때 되면 정부 규제가 풀리거든요. 풀리면 이제 전매 제한도 자유롭기 때문에 또 분양권 파시는 분들, 분양을 받았다가 불안해서 또 파시는 분들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몇 년 후에 또 눈여겨보시면 또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. 우리 신도시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근데 재밌는 게요. 신도시가 발표되잖아요. 발표될 때는 고점이고요. 우리 2018년도에 발표가 됐거든요. 18년, 19년도. 왜냐면 물량이 부족하니까 신도시 막 지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정부도 처음에는 규제를 하잖아요. 뭐 분양권 규제하고 양도세 규제하고 지역 규제하다가 안 되니까 야 어떻게 해야 돼?
공급이 부족한 그렇죠. 것 같습니다. 늘 그렇게 나오죠. 만만하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. 사실 이게 상대적인 차이인데. 옛날에 그 얘기 하셨어요. 집 공급될 때면 부동산 가격 꺾여 있을 거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도시 물량들이 분양이 되고 입주 물량 나올 때 되면 이제 또 공급 과잉, 그때는 시장이 침체가 되거든요. 항상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택시 조정하는 신도시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풍파를 지나고 나면 자리 잡는다 하고 사실 서울 빼고요. 신도시처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나요? 학교 좋죠. 지하철, GTX 다 들어오죠. 편의시설 좋죠. 새 아파트에 공원 있죠. 살기도 좋은 아파트가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저는 올라갈 때 그때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부동산에 대해서 뭐 막막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제 기회를 노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고요. 또 이제 고민되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. 정부도 지금 굉장히 좀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은 또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들 혹은 방향 전환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.